이런 편이 아닙니다. 이런 편입니다. 국가랑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우리 시대의 변호인들.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의 이런 편이 있나. 네, 이런 변이 있나 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아유, 또 한변 어디 가셨나. 늘 이렇게 이빨이 빠지네. 한변, 이변이죠? 예. 예. 아, 이런 변이 있나.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아, 예. 이변이 재판이 있는 이런 변이 있나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재미없었죠? 이광철 변호사님이 지금 먼 곳에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춘천 예, 다녀오신 길이죠? 예. 그런데 방송 시간 한 분쯤 빠지고 해도 저희 2명 커버합니다. 아쉬워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철 변호사님은 본인이 소외되는 게 싫으셔서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 재판이 부득이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임박해서 마치시고요. 춘천에서부터 오셔서 방송 말미에라도 여러분께 꼭 인사드리고 또 다녀오시는 재판 소식도 진행하고 오신 재판도 소식 전해드릴 것 같아요. 그 재판도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있을 재판이죠. 예. 예.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 정말 힘든 재판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재판 소식도 그 무용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변이 있나가 독립된 방송이긴 하지만 이재정이 70.5에 이렇게 편입이 돼 있었다 보니까 예. 지금 다시 듣기를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 이재정 얼굴이 대문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재정이 70.5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 TV라고 앞부분에 돼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 라디오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TV가 개국하면서 아마 예. 구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곧 대문 사진은 이런 변이 있나의 새 변호사 또는 이런 변호사들의 활약들, 우리 아닌 또 다른 변호사님들의 활약들이 대표적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대문 사진을 바꿔볼게요. 아직은 제 얼굴만 나와 있어서 저도 너무 민망한데요. 그간에 여러분들 보내주셨던 게시판의 성원이라든지 그간의 에피소드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메인 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못 찾아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스마트한 분들이라 스마트폰으로 팟빵 정도를 들으실 분 정도 같으면은 찾아 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여튼 저희 방송 내용하고 저희 대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 쫙 해주시네요. 역시 이런 변이 훨씬 더 나으네요. 저 이재정이 실점 혼자 할 때보다는 반응도 빠르시고요.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곧 이제 1위를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1위를 탈환하기엔 참 갈 길이 너무 멀죠. 저는 원래 순위에 무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자리에 안 계신 한변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또 순위 욕심이 상당하신 분이라 오늘은 몇이네요 이런 정보를 계속 보고를 하십니다. 네. 저희보다 좋은 방송이 순위가 높은 건 저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저희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방송이 저희보다 순위가 높으면 약간 저도 분노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보다 좋지 않은 방송인데 순위가 높았던 방송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정봉주 전국구?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고 계시는 지금 아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유우성 씨 형사 항소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결심이 안 됐어요. 이제 지난 기일에 결심이 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번 기일까지 오게 됐는데 그 소식이 빨리 끝났더라면은 저희가 또 오늘 재판 분위기 이런 것도 전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급하게 부탁한 그 기자님 한 분을 연결을 해서 방송 저희 말씀 나누다가 한번 당일 소식 전해 들어볼까요? 법정 분위기 같은 거 들어볼까 해요. 제가 잠시 오전에 다른 재판이 있어서 중앙지법을 갔다가 잠시 들렀다 왔어요. 그 뒤에 앉아서 조금 보고 왔는데요. 우리 변호사님들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진짜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었는데 예. 그거보다는 오늘 그냥 변론 종결되는 게 낫겠죠. 네. 아, 가서 보고 싶은데. 네. 그렇죠. 변론이 종결돼야죠. 그 검찰이 뭐 이제 시쳇말로 하면 최후의 발악? 이건 시쳇말이 아닌가? 표준어인가요? 네. 그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거리가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증거를 현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예상되는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최승호 PD님의 전원, 그러니까 최승호 PD님도 현장에 계신 건 아니었는데 뉴스타파 쪽에서 나가 있는 기자분의 전원에 따르면은 그 지금 증거 조작에 관련됐다고 하는 이시원 검사가 입장을 할 때 그 한번 뉴스타파 기자분이 물어봤대요. 좀 미안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미안한 거 없다. 재판을 봐라. 오늘 재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뭐 검찰이 내는 증거라든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관련해서 뭐 IT 전문가를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웠던 것 같고 제가 말미에 보고 왔을 때는 그 IT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이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에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답변이 있었어요. 변호인이 딱 한마디로 뭐 중국 쪽 시스템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뭐 변호인들이 뭐 전국을 찔러서 바로바로 그 증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이렇게 타파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이시원 검사는 뭘 대단한 폭탄을 들고 갔길래 두고 봐라. 오늘 재판을 지켜봐라라고 했는지 저희도 이제 오후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현장에 나와 계신 분을 연결이 된다면 이제 현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분이 또 시간이 허락이 되셔야 되니까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변 사무차장님이신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또 광고 말씀해 주셔야죠. 예, 지금 저희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법연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그 시민 법률가 교수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 함께하는. 예, 시민들도 함께하는. 내용은 지금 뭐 국정원 대선 개입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현 원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치러야 될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재준 원장으로서야 새누리당의 압승이 곧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대로면은 또 다른 어떤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자. 그리고 특검을 도입해서 지금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광고도 저희가 할 텐데요. 광고에 같이 이름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대선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채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왔는데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된다면 이 선거 또한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사이버 사령부 그대로 그냥 남아 있고요. 국정원에서 심리 전단은 해체했지만 여전히 뭐 관계자들이 처벌받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지난번 대선 개입했었다고 그 지목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어떤 뭐 책임자들이 처벌받거나 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은 그분들이 뭐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계속 새누리당 정권이 이어져야만 그분들은 안전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그대로 놔두고 지방선거 치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여연대 홈페이지. 민변보다 서버가 좋은가 봐요. 민변은 일단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법률가를 모으는 역할을 좀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0분 정도 변호사들은 참여하는 걸로 조직을 했고요. 다음 주 월화까지 한번 300~400명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웹 검색하셔가지고 참여연대 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정확하게 모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저도 뒤늦었지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는 느낌, 무기력한 맞습니다. 경험들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요. 모을 때 한꺼번에 함께 모아서 특히 지금 지방선거라는 국민이 또다시 칼자루를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역시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도 오늘도 또 일이 있다고 하는데 민변 비상특위 소속된 변호사님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오늘 청계광장에서 아마 밤 12시까지 앉아 계실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노천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자농성? 예. 남재준 해임하고 특검 도입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청계광장 다른 일로라도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요. 우리 그 변호사님들 그 어색하게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아까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시구나. 또 몇 번의 이런 변이나 특집을 통해서 우리 민변 비상특위의 수장님들 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로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이 시국에 대해서 비분관계하고 계신지 또 현장 지나면서 그분들이시구나 하고 인사 건네주세요. 다양한 단체에서 또 다양한 시민의 모임에서 이 시국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변도 계속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들도 대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단체하고 어떻게 연대해서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미약하고 또 해봤자 뭐하냐라는 생각으로 멈춰서는 순간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힘들고 또 힘 빠지고 하더라도 계속 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는 어쨌든 국민들의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예. 결제의 날은 다가옵니다. 이 선거마저 뺏기면 안 되니까요. 공정한 룰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죠. 최소한의 그 룰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치워내야죠. 그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네. 저희가 말씀 나눠볼 첫 번째 소식, 한 주간의 이슈 중에서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이슈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요. 최근 대학가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대학 학칙의 비민주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셨던 시민분들에게는 큰 관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오히려 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그 대자보 그걸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몸소 느끼게 된 대학 학칙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언론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기획기사로 다루기도 하고 토론회도 열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조금 황당한 소식입니다. 결혼하면 제적되고 복장불량은 징계를 받는 믿기 힘든 대학의 학칙들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체육특기생들이 재학 중 결혼을 하면 제적되는 규칙이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에 입대해도 국외로 유학을 가도 제적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관계 복장까지 규제하는 대학도 있었는데요. 한국성서대와 선문대에선 과다 노출을 한 학생, 복장이 불량한 학생에게 경고를 주고 있었고 불미스러운 이성관계를 가진 학생 또한 징계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에 이어서 대학 학칙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맞습니다. 많이 보이긴 하던데요. 저희가 우리 어머님 시절에 이화여대가 결혼하면 제적이고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처럼. 근데 요새도 그런 비슷한 학칙들이 존재한다고요? 예, 실제로 대학의 그 학칙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학도호국단 시절에 학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학도호국단, 교련 이런 거 비슷한 결인 거죠. 예전에 이제 학생회라는 게 없었고요. 학교에서 세운 학도호국단이 학생의 역할을 했었죠. 그 학도호국단 시절의 학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 그 민주당 쪽에 안민석 의원이 2011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간행물을 펴낼 때 배포 전에 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학칙을 갖고 있는 학교가요. 전체 183개 대학이었어요. 전체 대학 중에는 92.4%. 검열 아닙니까? 검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대학을 규율하는 법이 고등교육법인데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에 당연히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헌법은 21조 2항에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 검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게시물을 펼쳐낼 때 배포하거나 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을 그 검열기구에게 보여주고 그 검열기구가 승인을 해줘야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3개 대학에서 간행물을 펼쳐낼 때 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펼쳐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학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희가 입시교육에 찌들려 있다가 네. 대학교 때 비로소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조차도 맞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검열당하고 네. 잘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민주시민 양석은 어디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학생들은 성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교육법에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학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헌적인 학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게 162개 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에 81.8%에 해당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집회도 허가제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21조 2항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전 승인, 즉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162개 대학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단체 조직 때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것도 111개 대학이 넘게 이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외부 인사 학내 초청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라가 110개 대학. 그래서 뭐 작년에 뭐 표창원 교수나 이런 사람이 갔을 때 승인 안 해준 거죠. 그리고 그럼 그러니까 강연을 못 하는 거예요. 강연 못 하게 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학칙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학칙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항도 문제가 좀 많은데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징계 사유를 정해놓고 학장이 마음대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각 대학이 대기업의 손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뭐 중앙대면 두산, 뭐 성균관대면 어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학교를 인수한 다음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몇몇 학교는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완전히 친기업화 시키고 있어요. 대학을. 그 과정에서 인기 없다, 기업 입장에서 인기 없는 학과들, 인문학과나 이런 거 통폐합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는 여기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학교 마음대로 통폐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학내에서 뭔가 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다 하는 거죠. 아주 자유적으로 징계를 하고 또 이렇게 징계를 한번 받은 전력 있는 친구들은 또 학생의 간부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또 학생의 간부의 자격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아주 협소하게 학교 편의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나중에 학생의 간부가 될 수 없도록 또 만들어놨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를 비판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인물을 배포한다거나 또는 집회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또 그걸 뚫고 나서 하면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고 또 징계를 한번 받게 되면은 각종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임원으로도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철저히 학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부 언론이 학내에서 생성되거나 유통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교내 광고, 시설물 이용, 대자부 부착 뭐 이런 것들이 학교 명예를 침해할 땐 준무관서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에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우리 살아있는 지성 아니에요, 대학생들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비리재단을 몰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학생이 주인이 돼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 붙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앙대에서는 진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친구들이 징계를 받아서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로
두산 같은 경우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경영에 관련된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만든다든지 좀 약간 너무 친기업적으로 대학을 바꾸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던 잡지 같은 경우 폐간시켜버리고 학생들의 잡지 자체를. 그래서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 지원 없이 내는 것도 이 학칙에 의해서 막고 징계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진짜 지성의 전당이 맞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고등학생들은 학생인권 조례라도 있지 자기네들은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정말 충격인데요. 이게 비단 대학생들의 현재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재단하겠다라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몸으로 공포를 체감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중앙대학생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분이 해당 되시는 분이 학교의 구조조정에 저항을 했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분인데, 인문대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거예요. 징계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소송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고 나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두렵고 힘드니까. 그 재판을 진행하고 학교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또 그런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을 몸소 또 패배의 기억을 몸에 익히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예. 섬뜩한 말이었어요. 패배의 기억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 모두 이제 우리 세포에 지금 조금씩은 깃들지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던 건데, 그러네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가 문을 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 그 규정 말고도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 2013이라고 예. 표창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초청됐던 강연을 학교에서 막았죠. 막은데 그 사진을 좀 보시면 놀랍게도 교문 같은 걸 버스로 막아버립니다. 그냥 못 들어오게. 예, 그래서 아니 전경차도 아니고 무슨. 예, 그래서 굉장한 그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 인터뷰. 지금 현재 덕성의 상황은 2012년도에 비리구제단에 복귀하면서 학내 민주주의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 2013 강연의 장소 협조에 대해서 학생처와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진보 2013에 대해서 3월 20일 이후에 답변을 준다고 이야기했지만 20일 이후에도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27일 날 총학생의 이름으로 학생처에 답변, 협조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라는 공문을 제출드렸었고요. 공문의 결과가 3월 29일 저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학칙으로 인한 2013 강연의 불허였는데요. 학칙의 내용은 학생은 학내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 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는 것이 중세 유럽에는 왕이라든지 제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숨구멍이었고 네. 그 전통이 살아 숨쉬면서 학문의 전당이 된 거고 비판의 전당, 이성의 전당이 된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기존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곳으로 전락한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연애하듯이 대학이 기업에 잘 보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이 대학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의미나 기능을 무시하고 기업에 친화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 진출해서 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만 가리키는 공간으로 지금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철학 없는 분, 철학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하시는 말마다 참 또 놀랍니다. 또 놀랍니다. 그러게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예,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공공성을 얘기하면서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재산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두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대를 인수해서 자기 기업의 구조조정하듯이 그 학문적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도 보면 대학 학장들 모임에서 국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돈은 달라. 예. 돈은 달라. 공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예. 뭐라 하면 그게 사유재산이 있냐. 예. 그렇죠. 아유, 정말 제가 법률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부당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게 대학에서 지금 대학 학칙이 그랬단 말이야? 나도 겪어온 대학이지만 그랬었구나라는 게 새삼스럽네요. 사실은 뭐 80년대나 90년대에서 대학 학칙은 사문화돼 있었죠. 예. 아시다시피 뭐 저희들이 뭐 지낼 때는 좀 자유롭게 지냈잖아요. 학칙 상관없이. 근데 요즘에는 그 사문화됐던 학칙을 되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옥죄는 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징계받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칙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학칙들이 법률가인 내가 놀랄 만큼 이거 법 위배잖아요 해도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관련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없어진 관련 거네요.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요. 개인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방법밖에 없는데. 박 변호사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그 개인한테는 무지막지한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렇죠. 본인이 항소를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해본 그 학칙 관련된 소송에서는요, 매번 엄청 센 변호사분들이 들어와요. 금방 법관의 옷을 벗었던 분들이. 정관 예우를 받으실. 그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1심 끝나는 데만 해도. 뭐 학교 재단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송이 제기되면 또 돌파를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당국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스스로 없앴고. 그 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사학재단만큼 강력한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귀족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쉽사리 개혁의 또 개혁을 그걸 안 주죠. 빌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빌미는 계속 주면서도 개혁 안 당하시죠. 그러면은 이런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뭐 대학의 자치회라든지 또는 교육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법률가 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같이 공동의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장하나 의원실 같은 일부 의원실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대학 학칙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학 학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법 개정 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우 역시 젊은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이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에 또 촉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함께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게시판 잠깐 보니까 여수시민님이 박 변호사님 목소리 막 들으면서 감회를 올려주셨는데요. 조상훈 사무국장님하고 목소리가 똑같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에 다른 분하고 비슷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순간 착각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굉장히 차분하시고 우리 지금 시사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니까 칭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칭찬입니다. 저희 뭐 잠시 쉬고 와서 우리 혹시 법정 상황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죠. 저희가 지금 현장에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요청드린 분이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십니다. 관련 사건을 처음부터 이제 팔로잉하며 취재해 오신 분인데요. 지금 바쁘신 와중에 저희 국민TV 라디오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 현장에 많은 기자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사인 중추농협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면 법정 상황을 잠시 보고를 못 하시는데 차질 빚는 게 아닌지 염려는 됩니다만은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재정 변호사님의 어떤 특별한 부탁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예. 아유, 박지민 변호사님이 부탁이라니까 생각을 해주셨어요. 네, 박지민 변호사님도 까먹었습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재판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죠? 오늘 결심한 날이라고요. 예, 오늘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최은강 검사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을 좀 읽고 있습니다. 예. 그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아침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됐었죠? 제가 잠시 같이 방청하기로는 뭐 증인도 나왔었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검사들이요, 이 재판이 이제 끝나기로 결정되어 있던 결심날, 갑자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요. 여기다가 추가 증거들을 내서요, 그 원래 결정되어 있었던 결심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 한 차례 미뤄져서 이뤄진 건데요. 오늘 오전 내내 또 이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낸 추가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오전 내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누구누구가 나왔어요? 증인으로요? 오늘 좀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국정원 재미없으면 직원도 안 한 돼요. 명 나왔고요. 네, 국정원 직원도 한 명 나왔고요. 이 검찰 수사관도 한 명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이 나올 때 좀 법정에서 우산이 펼쳐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산이요? 얼굴 가리려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성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법정이 옮겨져서 417호라고 이 대형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도 그 국정원 직원이 나올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거든요. 이 원세훈 씨 재판에서도 그렇고 있는데요. 이제 차량을 설치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기 증인석까지 다 차량을 막아놓는데요.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정이 크다 보니까 이 차량의 길이가 모자라서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경위가 우산을 펼쳐서 이 국정원 직원을 호송해서 이 차량까지 데려다주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황제 입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볼만했을 것 같네요. 그 장면 놓쳤네요, 제가. 오전 재판을 지켜보면서 김은지 기자님 제가 아까 잠깐 현장에서 뵀을 때는 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 검사님들의 활약상을 보고. 방송에서 말씀하시긴 곤란하신가요? 예, 굉장히 저로서도 인상 깊은 이 검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보통의 이 사건 재판을 들어가 보면 그 검사석에 앉아있는 검사는 대개 2-3명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그리고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부터요, 이 유성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석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공안 일부 검사들이 거의 총출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현철 공안부장이 직접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공안부장님이 현장에? 예. 지난번 기일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똑같이 자리를 채웠고요. 그리고 이 수사대표 공판 1심을 진행해왔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당연히 자리에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 공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최인관, 박현철, 이창규 검사, 이렇게 6명의 검사가 총 검사석에 앉아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대거 출동해서 앉아 있었던 거네요. 그 부장님은 뭐 나오셔서 앉아만 계십니까? 아니면 뭐 말씀도 하시고 뭐 소송을 좀 진행을 하십니까? 예. 지난번 기일에 좀 입을 처음으로 여셨고요. 이번에는 뭐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데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그 국정원 직원 자살 기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또 이 재판부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증거조작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성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이 다른 증거로도 유성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겠다라면서 이 증거조작된 3건의 문건을 처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좀 특별하게 눈에 띄었고요. 지난번 기일에서 장경욱 변호사님이 검사를 보고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상황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왜냐면 이 증거조작된 였다라는 사실상 판명이 났던 문건 3건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법정에서는 정작 위조의 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입증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거다라는 입증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는 따위의 말을 했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이제 꼬치꼬치 깨물었지만요, 의견서에 냈기 때문에 다시 하기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공방이 좀 오가는 와중에요. 이 장경욱 변호사께서 이 검사로 일종의 이 범죄자 집단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장 검사들이 이 뭐 소위 버럭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당장 사과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장 변호사님 그 멘트에 당장 사과하라. 예, 범죄자라는 말이 이제 불쾌하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중간에 끼어서 제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혹시 넘어갈 수 뭐 정확하게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말해줄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장 변호사님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도서에서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재판장이 다시 물었거든요. 아까의 흥분이 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도서에서 그 다시 한번 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알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서에서 빠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건을 가지고 지금 그 외부에서 소위 탈북자 단체들에서요, 그 법정 모독죄 등으로 지금 장경욱 변호사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호인단을 한번 꾸려보려고요. 영화 변호인처럼 수백 명으로 한번 꾸려보려고요. 변호인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한번 모아보려고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 깊은 장면이 되겠네요. 네. 오늘 오전에 그 IT 전문가분도 한분 나오셨다는데 그건 어땠어요? 예, 맞습니다. 잠시 제가 잊고 있었는데요. 오늘 워낙 재판이 길게 있다 보니까 그 이상진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증거 문건 3건이 위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성 씨가 그 출입을 했다는 게 맞다라는 그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애초에 이 증인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전문가가 중국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들을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요. 이 증인으로 기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난 기일에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문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결국은 증인으로 받아준 거지요. 증인 진술서를 내고 진정 성립을 위해서 증인을 부른다.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 사람이 쓴 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러 완전히 부른다. 꼼수를 쓴 거네요. 예. 그런데도요 오늘 좀 그 검사들의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없는 기록이 생길 수 있는 거냐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그 변호사들의 질문에 따라 가지고 이분의 좀 소위 말하는 진정 성립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김용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려대 그 교수님께서 그 중국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왜 나왔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러면 국가마다 다 시스템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맞다. 각 국가마다 정보 시스템은 다르게 구조화된다. 이렇게 답을 해서요. 사실상 좀 검찰에게는 좀 힘 빠지는 답들을 많이 하고 가셨던 걸로. 교수님이시네요. 벼랑간 훌륭해지셨네요. 예, 김은지 기자님 아침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재판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은가요? 네, 오늘 변호인들도 아직 최후 변론도 시작 못해서 오늘 밤 10시, 11시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밤 늦게야 돼야 구형과 최후 변론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나오실 무렵에는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오늘?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요, 이제 검사가 최후 진술 변론은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제 최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이 또 최후 변론을 하시고, 또 유성 씨가 또 자기의 최후 말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검사들도요, 시간을 한 2-3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그럼 검사들이 마지막에 구형하고 자기네들 마지막에 의견 진술하는 시간을 2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예. 자기네들 PP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굉장히 늦게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오늘 결론이 이제
변론이 끝나면 김영민 변호사나 양승봉 변호사님 맥주 마실 생각이 막 들떠 있더라고요. 막 며칠을 밤새서 고생하니까 오늘은 맥주집 문 닫겠네요. 맥주집 문 닫겠어요. 아이고, 그 김은지 기자님도 이 사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성 씨 동생 유가열 씨가 나오던 날부터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언니처럼 또 보살펴 주시고 이러면서 또 이 사건을 관여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참 지리한 팔로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건을 파면 팔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시죠? 예, 저도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키우는 데는 이 검사들의 그리고 국정원의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느끼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을 키워주고 이제 그 추가 증거를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거기에 대한 반박과 탄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끝없이 아이템이 나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방송사 기자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보통 방송사 기자들이 질문하면 예 맞습니다 이러고서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하시네요. 남들이 보면 우리 진짜 급하게 요청해서 어렵게 승낙을 받아서 연결을 했는데 남들이 보면 진짜 질문지 짝이고 답안지 짝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언변이 좋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첫 출연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해주시고. 그럼 두 번째 출연 또 곧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나. 예.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지만요. 끝까지 계속 취재 잘 해주시고요. 언제 여기 나와서 직접 한번 그간의 사례들 접하면서 느끼셨던 감회들 같이 나눠주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은지 기자님이 정말 이 사건만큼은 기자 정신 이상으로 열의를 가지고 취재를 해주신 분이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시사인에서는 이제 혼자 나가셔가지고 취재하는 와중에 또 국민TV니까 특별히 또 허락을 해가지고. 이재정 변호사니까 그렇겠죠. 평상시에 언니라고 부르시죠, 이분이? 네. 그래서, 또 응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불러서 또 이제 주 기자님이 사수셨던 분이거든요. 맞죠. 주 기자님보다 말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 기자님보다 더 독한 기자님이시거든요. 독하긴 독하죠. 예. 그 독한 기자님 한번 스튜디오에서 한번 여러분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재미난 얘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 이광채 변호사님도 이제 서서히 오실 시간 다 돼가시죠? 근데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밤 11시, 10시까지 이 변호사들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철야 가깝게 연속된 회의와 변론 준비로 거의 지쳐 있어서 오늘 끝나기만을 좀 기다리는 어제도 저녁 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을 때 기력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랬었는데 끝까지 잘 버티시겠죠? 그 김은지 기자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내용까지 좀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아침에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 연결하기 전에도 제가 IT 전문가 한 분이 나왔다 그랬는데 아마 교수님이셨던가 봐요. 이성진 교수님이라고 했나요? 그럴 때 맞습니다. 교수님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과 관련된 증인 신청은 검찰이 했었고 검찰이 이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니까 재판부는 중국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각을 했다. 기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지난 기일에 이분이 쓴 종이를 갖다 낸 거예요. 이분이 진술서라고 서류를 갖다 내니까 그 서류가 진짜 이분이 썼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부로서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물어볼 거라고는 이 서류 당신이 썼습니까? 해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면 되는 건데 검찰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저것을 물어봤는데 김영민 변호사가 한 방에 중국 시스템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나라마다 시스템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검찰은 정말 꼼수를 쓰셨네요. 대단하신 검찰입니다. 꼼수를 써서 결국 또 변호인단을 도와주는. 정말 엑스맨이네요. 박 변호사님 코멘트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장 변경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난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기일이 맞습니다. 한 번 더 진행된 거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반법률가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검찰은 이제 밥상 위에 싸우는 밥상 위에 검찰이 올린 것만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만 변호인이 대항을 하고요. 그런데 그 올린 밥상 위의 것들이 재료가 비슷하고 판단을 하기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적용 제목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가 있는데 통상은 보통 1심 정도에서 하죠. 항소심에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없죠. 거의 없고 그렇게
그것도 변론 종결에 임박해서 바꾸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런 얘기는 뭐 법률 용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같은데요. 피고인의 방어권. 그러니까 피고인이 방어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고 하는 것에 지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판사님은 그걸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장까지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에 검찰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검찰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거부를 다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아무래도 판사도 인간이니까. 물론 그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결론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하나하나씩 또 저쪽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장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야간 집회 헌법 소원일 때는요.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네.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기용, 압박용으로 가끔 중진급 이상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오늘 제가 잠깐 법정에 갔을 때 좀 의외였던 게 통상은 재판을 이렇게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은 법원 출입 기자들이 대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은 기소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만 취재를 하러 오는데 오늘은 상당수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야말로 이건 진짜 검찰로서는 사활이 걸린 사건이다. 사건이죠. 그리고 기자들 역시도 검찰의 위신과 관련된 이번 재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좀 이례적인 풍경을 또 목격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딥학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번 공소장 변경 허락했을 당시에 김흥준 재판장이 이 사건 재판장님이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이제 재판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좀 느끼셨나 봐요. 아마 재판장에서 보시면서. 예.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그래요. 뭐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다고 해서 뭐 나쁜 판사다. 뭐 이럴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하실 분으로 뭐 다들 예측하고 계신데요. 떨리는 목소리 이제 특파원 박스님께서 또 한번 현장 분위기 전해 주시니까 좀 가늠이 되는 분위기가 있네요. 예. 그리고 뭐 또 참고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종결한다고 해서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선고기일을 따로 잡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짧으면 2, 3주, 길면 한 달 정도의 선고기를 잡을 거고요. 후로. 그때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 근데 뭐 사기죄로 공소장 변경은 있었지만 네. 실제 그 사기죄하고 동일한 재료로 만든 반찬으로 보이는 사건은 바로 여권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은 항소를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은 항소를 안 했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형보다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죄를 뭐 추가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형량이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어쨌든 명분상 한두 개라도 더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대언론 플레이용 어떤 이제 뭐라 그러죠? 악질적인 느낌의 유우성 씨가 뭐 사기 이러면은 굉장히 잡범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덧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익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겐 상당히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죠. 예. 계속. 이 나쁜 놈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면은 지금 그 유우성 씨 언론 대응팀이 또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렇게 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소장도 내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했을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여전하다고요. 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그 탈북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현재 지금 유우성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시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다들 궁금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식의 어떤 활동도 하면서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외적으로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중국에 있는 가족은 또 뭡니까? 살고 있는 집 앞에서 그런 분들이 다려가시고 하면은 솔직히 신변에 불안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단순히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 보수 단체분들이 집회할 때 뭐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뭐 눈가를 뽑아내겠다라든지 살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유성 씨 같은 경우에 정말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탈북자 단체 활동들 중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찾아가고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좀 정도를 벗어난 정도의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 뭐 누리시는 거 맞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 간에 표현의 자유는 누리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의 이런 도가 지나치는 활동은 저희로서도 형사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씨가 고생이죠. 예. 저희 이런 변이 있나 이광철 변호사님 없이도 잘 되네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닌가요? 잘 된다 그러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럭저럭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광철 변호사님 오시면서 이 방송 듣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잠시 쉬고 이광철 변호사님 어디까지 오셨나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각했습니다. 이광철입니다. 네. 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삼전도의 이광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삼전도의 이광철입니다. 아유, 뜬금없이 삼전도가 뭐야 이런 청취자분도 있으실 텐데 그 삼전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삼전도의 치욕, 굴욕, 네, 굴욕. 네. 제가 정봉주의 전국구 나가가지고 저도 팟캐스트 하나 하고 있다 그랬더니 봉도사께서 어디 남의 방송에 와서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82 해도 돼 뭐 1등 방송인데 뭐 82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그 굴욕감을 느껴서 이거 무슨 삼전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다고 이재정 변호사님하고 박주민 변호사님이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시고 뭐 맥락 없는 개그한다고 네 그래도 한번 꿋꿋이 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2시에 춘천 재판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아까 53분 4분쯤에 합정역이라고 딱 문자를 넣어주셔서 2부 방송 시작하시고도 한참 뒤에 오실까나 했는데 성광같이 자리에 앉아서 숨도 다 고르시고 지금 2부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이신지. 좀 늦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 밖에서 지켜보려고 혹시 몰래 그런 건 아니죠? 이광철 변호사님 또 뉴스K의 국민특검에 나오셨나봐요. TV 출연을 하셨네요. 원래 중에 유일하게 비주얼 되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요. 얘기해도 돼요? 예. 덕지. 노상면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마귀 제거 수술 받고 붙여놓고 나왔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모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난주에 별 생각 없이 사마귀 피부과에 갔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니 그게 좀 이쪽에 좀 사마귀가 좀 크게 좀 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좀 때려 갔다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마귀 너무 조그만 거 눈에 안 보여도 이런 게 다 나중에 커진다 그러면서 제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했는데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도 제가 이거 좀 다 붙이고 이건 이제 라디오 형태여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일요일 날 그 뉴스K의 녹화는 정말 너무
진짜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도저히 방송 나갈 이 상태가 아닌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섭외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방법이 있을 거다. 뭐 멀리서 클로즈업 안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 와라 그랬는데 노정면 앵커가 보시더니 괜찮은데요?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노정면 앵커가 하시는 방송에 처음 나가는지라 이게 처음 나가는데 결방을 하면 너무 결례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정말 큰 데미지를 무릅쓰고 나갔다가 저희 후배들이 방송 내용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원정아 얘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이게 참 저로서는 참 데미지가 큽니다. 아유 내가조아님 올려주셨네요. 전 거슬리지 않았어요. 잘 봤어요. 그러시네요. 외모에 관심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에 특히나 관심을 쓰시다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거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회복 시간이 짧았던 거죠. 예. 저희들이 다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셨나. 예, 그 TV 출연을 앞두고 외모 관리를 좀 하셨던 거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 조금 이제 좀 치유가 돼가지고 몇 개는 떼고 오셨네요. 오른쪽에 한 개 붙은 거 빼고는 훌륭하십니다. 저는 잘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편평 사막이라고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성이고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이런 변이 있나가 아니라 이런 피부과가 있나? 목동에 모 피부과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얼굴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재발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게 힘을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고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예, 미용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면역력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오늘 재판 소식 저희 궁금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먼 길 갔다 오셨는데. 네, 오늘 재판은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춘천 지역에서 시민단 이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인데 한나라당 강사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날 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는 길에 이제 배추 좀 배달을 해주고 남는 배추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배추를 쌓아놓고 우리 이제 상징적인 퍼포먼스 같은 걸 해보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그 배추를 당사에다 던진 거죠. 근데 그 당사가 조그만해요. 강원도당 당사인데 그 당사 바로 앞에 BMW하고 카이런 차량이 2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사 벽을 막고 튕겨져 나온 배추 잎과 그 배추 사이에 있는 조그만 흙 잔돌들이 차량에 이제 손상을 가한 거죠. 손상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피해자는 차량이 전파됐다 그래가지고 BMW는 3천만 원의 견적을 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카이런도 190만 원 견적을 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배추를 막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흙들이 묻고 그래서 일부 세차나 또 도색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더군다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를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를 어쨌든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농성한다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해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1심 재판을 했었어요. 근데 1심 재판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씩 그 세 분을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1심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간곡하게 이제 미필적 고의 부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막 했는데 심지어 그 BMW는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 주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합의를 못했고 카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190만 원 나왔지만 그래도 다 농사 짓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나도 손해 본 것이니까 서로 양보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190만 원 나왔는데 그때 90만 원 정도 마련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또 이분이 탄원서까지 써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들도 미필적 고의에서 입증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판장이 1심 재판장이 뭘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지그시 웃어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버린 거예요. 최소한 합의 본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정 변경인데. 사정 변경도 있고. 근데 제가 참 그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판사님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의 고등학교, 대학교 네? 후배? 또 누구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게 물론 뭐 박주민 변호사님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판사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입증하고 그럴 때마다 판사님이 이렇게 늘 지그시 이렇게 웃어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는 기분이 들게 뭐 다 할 거 있으면 다 해봐라는 식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형사재판을 한다고 할 때 유무죄를 따지는 것과 어떤 그런 행위들이 표출되어서 그런 행위로 나오기까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동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한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시선으로 한번 행위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따라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그래야 그러한 시선으로 판단을 해줘야 결론이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피고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설득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그 판사님을 보면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떨어져서만 보는 거예요. 니네들 뭐 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론을 좀 미리 내놓고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고, 실제로 보면 최소한 합의 부분들조차도 양형에조차 반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좀 이렇게 왜 과거에 판사 되신 분들은 이제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반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어도 한 반에 같이 있는 뭐 가난한 애들이라든지 또 말썽꾸러기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을 접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판사가 되시는 분들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뭐 특수 목적고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뭐 특수 목적고에 이제 가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균질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사회적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러는 특히 판사의 그런 특성상 사회적 갈등들을 결론을 내고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통합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어떤 헌법상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저는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거를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법조 일원화라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판사들은 몇 년 이상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뽑겠다. 그러니까 쭉 그냥 직업법관, 공무원 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판사로 뽑겠다라고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 로스쿨 출신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약간 좀 부유하고 이런 집안 출신들이 또 많다 그래서 법조 일원화가 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좀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죠? 그리고 균질화된 그런 특수 목적고에서 이제 방골적으로 비균질적인 이런 박주민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도 간혹 나오는 거죠.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요. 법서를 읽어보고 싶었어요. 법에 대한 교양서를. 고등학교 때요? 아니, 대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읽고 들어가야 된다. 선행학습을 좀 하자. 선행학습 없어서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법서를 하나 서점에서 골랐는데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이었어요. 법이 들어가니까. 그게 법인 줄 알고. 근데 읽어보니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증법 유물론이요? 예. 그 딱딱한 글이. 근데 뭐 사회를 좀 잘 보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걸 접한 게 처음이었으니까. 이거 그냥 설정한 이야기 아니죠. 진짜인 거죠. 진짜. 그 책하고. 주민 변호사님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책하고 융심리학 입문이란 책을 2권을 샀어요. 왜냐면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괴로웠었고. 그 다음에 법서 2권을 사서 겨울에 계속 그걸 봤어요. 삼전도 개그하고는 좀 질이 다르네요.
이 얘기하면 진짜 안 믿으실 진짜 수 웃기다. 있는데 진짜 안 믿겨요. 진짜 저는 권진보 쪽 유물을 처음에 진짜 법선 줄 알고 샀고 진짜.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융의심리학을 샀고 융심리학도 약간 해방적 그런 게 있잖아. 아니 저는 심리적으로 힘들면 뭐 정혜신 박사의 책을 읽는다든지. 그때 정혜신 박사 책은 없었어요. 진짜 놀라우신 분이네요. 예. 무지하게 어려운 책인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읽었을 당시에 그 책은 그 소련에서 교과서로 쓰던 책들이 막 백두에서 나온 그죠 책들. 파란색. 그건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진짜 박주민 변호사님이랑 저는 진짜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네.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뭐 뜻도 해석이 안 되고. 특수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 건가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제대로 이해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박 변호사님 혹시 형법총론 처음에 읽을 때 재밌던가요? 저는 형법을 배울 땐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래요? 생각을 아니 박성재 PD님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저는 법서 처음 읽을 때 다 이해가 안 됐지만 형법총론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이재영 변호사님? 저는 뭐 눈으로 쓱 읽으면 다 이해되는데 그래 대화에 끼지를 못하겠네. 저 표정 저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디오로. 나도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뻔뻔해 보일지라도 이 말은 그냥 하네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약간 좀 후회는 되는데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진짜 박주민 변호사님 안 믿어지면 우실 것 같아요. 근데 참 반가운 변호사님이세요. 바로 그거에 우리가 학문만 파다 보니까 결국은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되는데 박주민 변호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허락되지 않았었던 그런 책들, 사고에 대한 책들, 그 인식의 지평에 대한 책들을 접하면서 사회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판사님들도 이렇게 법조 일원화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공부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 하에서 길러진다면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 목격하게 됐던 그런 그 과정에 공감해주지 않는 판사님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을 물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제 감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판사님의 판단이 옳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좀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재판, 이제 뭐, 저희 연수원 때도 배웠지만, 재판의 기능이라는 게 분쟁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그 결론에 승복할 수 있는.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동감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설령 당사자들이 그 결론에 동의는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승복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고 자기 판단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판사들이 내가 판사고 사법부의 권위로 내렸으니까 니네들 승복해라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졌구나. 받아들여질 만하니까 받아들여졌고 이런 부분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법원이 할 일이라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법관들에게는 더 많은 덕목이나 경험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연수원 다닐 때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같은 반, 반에서 회식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판사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고 자기 노래 선곡하는 거 모른다고 그래서 해줘야 돼요. 나이가 꽤 됐는데 변호사로 갈 수밖에 없는 공부탄 박준 변호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능숙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선곡을 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도 재밌는 게 너 왜 판사 하고 싶어? 너 왜 검사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요. 판사는 잠깐이라도 하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 집안의 소원은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효자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았을 때 과연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나도 또 설득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
이 갈등이 조정되는 이런 느낌은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 가지를 친 에피소드긴 한데요. 저도 연수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기숙사가 모든 연수생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제 지원서 같은 걸 냈는데 희망 직역에 검사, 판사, 변호사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변호사라고 썼어요. 네. 그랬더니 면접을 하시는 변호사님, 그 판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왜 벌써 인생을 포기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한 이유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랬더니 왜 벌써 인생을 포기하냐요. 여기 인생 포기한 사람 3명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런 인식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한 동기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판사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변호사로서의 상을 늘 꿈꾸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부터 인생 포기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말 법원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변호사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약자였던 일반인들을 쳐다볼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볼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그 에피소드 중에 그 예전에 왜 조모 판사 있었잖아요. 조모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유명하신 분이죠. 그 법조 브로커한테 뭘 받고 해가지고 하셨던 그분이 연수원 교수로 계실 때 공부 잘하는 그 장래 판사로 갈 만한 사람들 자기 주변에 앉히고 다른 사람들 야 절로 가.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법원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막말 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저에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선민의식이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와서 재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법부가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의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퀄리티 이런 이렇게 뭔가 좀 품질 좋은 그런 판결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사법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을 섬기는 법원 또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스스로 이렇게 설정한 정체성에 비춰볼 때 그게 국민의 기본권의 보루냐고요. 국민의 기본권은 무슨 개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제가 법원 갈 때마다 늘 유심히 보는 게 법정에 판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보면 어떤 판사들 들어오면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그 방청석에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대개 판사들은 와가지고 그냥 샥 앉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한정당 심리 갔는데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순서로 와가지고 그냥 쭈루루 자기 자리에 앉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9분의 재판관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방청석에 있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헌법전 속의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오늘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요. 그 모습에서. 근데 와가지고 그냥 꽝꽝 자리에 앉고 그냥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팍 앉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9분의 현자인지 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그런 기본권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오셔갖고 딱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재판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신뢰가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늘 변호사이면서도 저 역시도 의뢰인을 대할 때 굉장히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느 순간에 또 의뢰인들이 법률을 몰라서 장황하게 하는 얘기를 끊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은 엘리트적이고 선미사상에 쩔어있는 인간처럼 보이는 태도도 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늘 경계하지만 판사의 문제만큼은 정말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결은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석태 변호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이석태 변호사님 누구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참여연대 지금 공동대표하고 계시고 예전에 민변 회장 하셨던 분인데요. 얼마 전에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인혁당 사건도 또 이끌어내셨고요. 그분에게 제가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을 여쭤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듣는 변호사로 자기는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분들은 막 장황하게 자기 꿈을 막 얘기하시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주위가 다 숙연해졌어요. 다들 느끼는 거죠. 반성을 하는 거죠. 변호사들 좀 그런 부분이 전 민변 변호사님들 존경할 때가
이 부분에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느낄 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경우는 민변의 여성위의 여성 변호사님들이 심리 상담학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뢰인들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상담이 활발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식의 응대가 필요하다 해서 몇몇 분이서 같이 그런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또 역시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이번 주 이런 면이 있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삼전도 30분 있다가 갑니다. 우리 삼전도 먼 곳에서 와주신 우리 삼전도의 이광철 변호사, 삼전도 호할까요 그냥? 아닙니다. 삼전도 이광철 변호사님. 삼전도가 안 좋은 뜻 아니에요 사실? 안 좋은 뜻이죠. 안 좋은 뜻인데. 네. 근데 뭐 자기가 자격사로 만들어놨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런 치욕과 수모를.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위에 신경 쓰고 계십니다. 다운로드율은 높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이. 근데 댓글 달기와 별점 주기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순위에서는 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굳이 꼭 뭐 댓글 작업 하셔야겠어요? 예. 댓글 작업해서라도 순위 올려봅시다. 저희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그러시죠. 네.